쿠팡 사태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조치가 드디어 나왔어요. 입국 금지 조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들이 입국 제한하는 법안을 미 연방 하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했고 이게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저는 이게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게 이미 유럽에서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을 괴롭히는 인사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됐어요. 미국이.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때까지 쿠팡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것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초당적 차원에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기업의 이익과 미국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혹은 세금 부과하는 규제를 주도한 예로 쿠팡을 거론했다. 그러니까 미국인, 미국 기업, 미국 기업인을 겨냥하고 차별하는 사례로서 쿠팡을 얘기했고 이러한 것을 주도한 외국 정부 공무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사나 무역협정 재협상보다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공무원들에게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미국 입국이라고 하는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책이다. 무슨 말이냐? 전에 이재명 집단은 워낙 악랄한 친중 좌파들이기 때문에 관세 또는 경제보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입국 금지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움가트너 의원은 참고로 몇 달 전에 54명의 이재명 정부 규탄 서한을 작성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친중이고 이재명은 좌빨이고 그렇기 때문에 쿠팡을 때리고 있고 쿠팡을 역대로 차별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 액수는 미국한테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편지를 작성을 했죠. 그걸 누구한테 전달했다? 강경화한테 전달했다. 강경화가 최근에 왜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미국의 백악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눈치를 챈 거죠. 경고를 받았을 겁니다. 빨리 중국 기업을 우대하고 미국 기업을 때리는 걸 그만하지 않으면 이제 스타벅스도 때리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최악으로는 입국 금지까지 갈 수 있고 더 강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이미 백악관에서 줬을 겁니다. 강경화한테. 공화당 의원들과. 그래서 강경화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 급하게 들어왔을 거라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미 이 유럽연합과 브라질의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조치와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라는 게 저분들의 관점이기 때문에 입국 금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무부가 반대하고 규탄했었던 정통망법. 저기 걸리는 게 구글이랑 유튜브잖아요. 정통망법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미국의 기업을 해친다라는 관점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고 한국 정부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기독교 박해까지 한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한 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1년 이상 경고한 것에 대해서 말을 들어 처먹질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수단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과 유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때리고 조치가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조치가 늦었던 이유가 어쨌든 이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고 한꺼번에 당위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쑤셨다가는 역효과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주고 포위망을 이제 넓게 이제 퍼뜨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온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하는 게 이재명 다음으로 주변기거든요. 저자가 쿠팡 규제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주변기도 아마 미국 입국 금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어제 플랫폼 사업자를 똑같은 잣대로 비차별적 제재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쿠팡 차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누가 미국의 입국 금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가? 이미 미국에서 다 답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죠. 미국 하원에서 법사위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관여를 했다. 그러면 이재명 집단의 핵심적인 인간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게다가 국정원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쿠팡을 중국에 보냈고 중국 강바닥을 뒤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쿠팡한테 독박을 씌웠다. 국정원이 거짓말했다 돼 있잖아요. 그죠? NIS then lied to the public. 그래서 국정원이 될 수도 있고 이재명 행정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외교부 쪽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민주당 의원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쌍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들도 전부 다 미국 입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김영배 같은 경우에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한테 온갖 상스러운 말을 이제 퍼본 인간인데 몽둥이 드립을 쳤었죠. 그죠? 저런 인간들도 입국 금지가 될 수 있고 노정면이 같은 경우에도 쿠팡 탈퇴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면서 쿠팡을 압박을 했기 때문에 저자도 대상될 수 있고요. 최민희 같은 경우에도 마피아 집단이라고 쿠팡을 이제 지칭을 했는데 이 영업 보고서에 이자들의 발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토대해서 우리나라의 민주당 좌
들의 미국 입국 금지가 될 수도 있고요. 행정부 쪽, 외교부 쪽, 국정원 직원들이 될 수 있고 저는 이재명도 입국 금지 때린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 쪽에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정전 73주년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싸웠던 전사들을 기리고 그 다음에 북한군과 중공군의 맹렬한 공격에 맞서 싸운 전쟁이다. 한국 전쟁이.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위협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흔들림 없이 힘으로 위협에 맞설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힘으로 이 위협에 맞설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작년 메시지에 있었던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내용이 빠졌어요. 대신에 들어간 게 힘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도 심각한 이슈고 이란도 심각한 이슈고 중국도 심각한 이슈인데 근데 이제 한반도 이슈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근데 대화로는 안 되고 힘으로 하겠다. 공산주의 위협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최강 정찰기 트라이튼이 쿠바 작전에도 포함됐었고 이란 작전에서 포함됐었던 트라이튼 정찰기가 한반도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출현했고 동쪽과 서쪽을 계속해서 넘나들면서 이제 비행을 했었던 것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독립 250주년 행사 연설에서 도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와 싸운 우리 전사들은 미군을 말하는 거죠. 그 위협이 다시 미국에서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려고 싸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참전 용사들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웠고 그것을 막기 위해 싸웠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산주의가 이 서방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성명에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정부한테 어떤 지금 경고를 던지는 거냐면은 이란 전쟁 관련해서 한국은 도움되지 않는다. 우리가 위험한 곳에 핵무력 바로 옆에 군대를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북한 바로 옆에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파병을 하지 않고 미국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표했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걸 다 조합을 하면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고개를 쳐들었고 근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근데 이번에 정전 73주년을 맞춰서 한국이라는 존재와 한미동맹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확장적인 개념으로 변해된다라고 강변을 하는 거죠. 한국을 지키겠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니까 너희도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는 공산주의와 함께 싸워달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심각한 뉴스가 나오는데 우크라이나가 어제 이란 상선을 때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목을 보시면 얽혀버린 두 개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확전 비상이다. 카스피해를 지나가는 이란의 선박을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날려서 선박을 때렸고 이란의 선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러시아로 가는 선박이었다라는 거죠. 서로 여기서 원래 교전이 많았고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요번에 그 이란 배를 직접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날아가서 의도를 갖고 이제 박살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발표를 하는데 피격된 선박은 러시아 이란 간의 군수 물자를 수송하고 있었고 무기였기 때문에 때렸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란 선원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 7월 초부터 러시아가 걸프 국가들과 미군 시설을 위성으로 감시하는 것으로 확인해 이런 사진들은 이란으로 전달이 되었다. 결국에는 이란과 러시아 한쪽만 때려서는 안 되고 두 개 다 무너져야 이 전쟁이 끝난다는 게 젤렌스키의 관점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랑 그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우크라이나랑 이란 간의 갈등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터진 사건이 아니고 이미 이란이 2020년 1월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오인 격추한 사건이 있었고요. 탑승자 17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악연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다음에 러우 전쟁 이후에는 이란의 이 계란 드론이 러시아로 많이 수출이 되면서 러우 전쟁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도록 이란이 뒤를 봐준 거죠.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를 사주고 그다음에 3월 28일 2월 9일에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민간인과 민간 병원 사상자를 만들어냈죠. 우크라이나 내에서. 반대로 러시아도 흑해에서 티르키예 화물선을 공격한 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때린 배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뭔가 확전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중국의 몰락입니다. 근데 중국을 몰락시키기 위해서는 파나마 운하를 뺏어야 되고 여기 이제 무역로를 끊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뺏어야 됩니다. 석유가 중국으로 가는 걸 끊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공. 그 다음에 쿠바도 지금 포위를 한 상태죠.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무장해가지고 막 이제 미국을 쳐들어가고 그런 전쟁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든 지금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중국을 몰락시키기 위해서는 이란의 석유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이재명이가 가만히 있겠는가. 푸틴 입장에서는 석유를 사주는 최대 고객인 중국이 사라지면은 푸틴도 끝장납니다. 공동운명인 거예요. 반대로 진핑 입장에서도 푸틴이 만약에 러우 전쟁에서 깨지게 되면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고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로 더 엮이는 거죠. 이란의 경우에도 만약에 푸틴이 붕괴하게 되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과 유럽의 자산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란도 푸틴이 살아야 지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봤을 때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이러한 운명 공동체적 타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깨려고 할수록. 그래서 코너에 몰린 푸틴과 이란의 군부 집단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전쟁을 그냥 하나로 뭉쳐버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지점에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반도 이슈가 들어옵니다. 지금 푸틴이 궁지에 몰렸죠. 왜? 병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병력 누가 제공합니까? 김정은. 지금 3만 명 추가 파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선에서 빨리 이게 깨져야 푸틴이 무너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좀 숨통이 트는데 김정은 때문에 여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러우 전선이.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이란이 보복한답시고 우크라이나를 때리잖아요. 미사일로. 그럼 미사일은 북한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랑 대화한다 이런 내용이 어제 연설문에서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말로 안 돼. 힘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한반도 이슈가 지금 이 세계대전 속으로 중심부 속으로 지금 훅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시즌이 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친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란은 러시아한테 드론을 보내고 러시아는 이란한테 외화를 제공하고 군부의 생명력을 유지해주고 군수물자를 보내주고 중국은 이란과 러시아한테 군수물자를 제공해주죠. 여기가 중요한 어떤 석유 공급처이기 때문에 석유가 끊기면은 중국은 뭐 AI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끝납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수출도 안 돼. 제조가 안 돼. 아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났죠. 그죠?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으로 코너에 몰릴수록 얘네들은 뭐 군사 원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출하면서 외화 벌겠다. 김정은의 정권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기가 막히게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정은이가 끼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한반도에 대해서 이제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셸 스틸 대사의 부임이 저는 심상치 않은 이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최근에 또 중동 이슈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사우디한테 새로운 어떤 핵 협정을 동의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포함된 게 핵물질 보유와 이 농축을 허용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길을 열어준 게 아니냐. 너희가 연합한다면 난 사우디를 깨우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군 발표에 따르면은 방금 전인 기사입니다.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의 친이란 테러 조직을 정밀 타격했다. 점점 사우디가 대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쪽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가 뭐냐면은 한미동맹의 결성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노린 공산주의자들의 맞서 싸운 그 전쟁 그 자체다. 그런데 이제는 한반도를 포함해서 서구 전반에 걸쳐서 공산주의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함께 더 넓은 전선에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한미동맹이 대체 불가능한 엄청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름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이재명 정권의 성격이죠. 그죠? 우크라이나가 이란 선박을 공격했다. 카스피해로 확장될 수 있다. 전쟁이. 이란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상당수가 북한 미사일 기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북한 걸 보고 뺏겼든 부품을 받았든 북한 거를 그대로 갖고 왔던 간에 다 북한 겁니다. 거의 다 이런 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쓰게 된다라면 이거는 대형 사건이 되는 것이다. 북한군은 러시아 영토에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 직접 화력을 행사했다. 이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가담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미 북한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제 미사일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때리게 되는 순간 이제 미국도 이제는 뭐 큰일 나는 거죠. 김정은이가 9월에 푸틴을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한테 추가적으로 3만 명을 파병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9월에 방문을 하면은 뭘 받아낼까요? 공짜가 아닙니다. SLBM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잠수함에서 쏘는 거 미사일. 그래서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지정학적 위험이 중동과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안보적 방침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훨씬 더 강력한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린지 그램 의원이 사망하기 전에 발의를 한 법안이 뭐냐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영기업과 정치인들은 무더기로 다 이제 제재 때려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린지 그램이 지금 사망하면서 오히려 이 법안이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제 북한을 러시아랑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서 군사적으로 또 압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는 공산주의 야욕이 한반도를 노렸는데 이번에는 서방이다. This time in the West. 하지만 우리는 그 결의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뭘까? 한반도를 노렸었던 공산주의. 근데 이제는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한반도를 포함한 서방이라는 표현일까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서방이 포함됩니다. 서방이라는 표현은 그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가치와 제도와 지향성을 기준으로 해서 서방이라는 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자유민주주의, 법치, 개인의 민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면 당연히 서방이죠. 러시아, 중국, 북한은 서방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서방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가? 앨런 라이언이라는 학자가 정리를 한 것처럼 현대 서구 세계 개인은 언론의 자유, 신앙의
신앙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옛날에 평민은 꿈도 꾸지 못했던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저게 바로 서방 세계가 구축한 업적입니다. 유럽이 아무리 지금 PC로 빠지고 미국이 아무리 PC로 빠지고 욕을 먹어도 그래도 비서방 세계보다 탁월한 것은 신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해낸 거죠. 근데 이 서방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따르면은 한반도를 포함한 서방 세계 전체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 내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유럽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중공과 러시아와 북한은 그것의 결정체다. 그래서 맞서 싸워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경계, 그 다음에 의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립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구축이 되는 로마 공화정의 견제와 균형과 기독교 정신의 개인의 인권을 하나님 앞에서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미국에서 탄생하게 되면서 미 합중국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견제와 균형과 개인의 자유와 이 밸런스라는 것이 맞아떨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많은 전쟁과 역병과 내전과 정치 사상가들의 고민과 그 결과가 미국이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바로 서방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밸런스를 보세요. 정부의 권한을 훨씬 더 증폭시켜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된다. 이 자체가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자체가 그냥 누군가가 막 떠먹여 준 게 아니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유지가 왜 힘드냐? 위기 상황 때 유혹에 빠집니다. 인간들은. 야,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한을 극대화시키고 절차도 다 무시해도 되고 정부의 권한이 개인의 자유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그게 바로 히틀러의 노선이에요. 또 다른 밸런스의 붕괴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소수에게 권력을 위임했고 부자들한테 권한을 양보했더니 지들끼리 짬짬이해서 대다수의 대중들을 왕따시키고 고열을 짜내는 게 바로 인류 역사가 아니겠냐. 대중 중심적으로 권력을 재편해낸다. 그게 바로 칼마르크스의 균형 붕괴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단을 배척하고 개인의 자유와 이 제도의 완전성을 완벽에 가까운 균형에 맞춰서 딱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바로 미국과 대한민국과 서방세계라는 세계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게 이제 위험에 빠졌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재명은 여기에 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브라질과는 다르게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지난 1년간 빌드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이라는 존재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어. 그런데 막수 시기에는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근거를 쌓은 거죠. 종교의 자유도 위험하고 한국은 정통방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위험하고 안보적으로는 더 이상 미국이 예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 날뛰고 있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 서방세계 일원일까 아닐까? 근데 이제는 한계에 봉착을 했다. 안보적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이 이제는 미국이 치워버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근데 이재명은 뭐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